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33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서성은 유불선 통합에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와 과학까지 이제 통합을 하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불선 기독교 과학을 다 통합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유불선은 이제 동양적인 어떤 그런 종교 사상 체계들이고, 기독교 과학은 서양을 대표하는 그런 종교와 사이언스죠. 사이언스 이론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는 통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유불선과 기독교는 다 사실 궁궐영법 원리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증명은 했는데, 이론적 증명은 했는데 뭐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도 어느 정도 다 연결해서 이거를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그게 잘 사실은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과학은. 그래서 과학은, 사이언스는 어떻게 해서 공울영부 원리를 연결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좀더 깊이 좀 또 강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요 유불선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고, 궁울영부 원리에 의해서 다가 하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양화된 것이죠. 개체화되고 다양화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경험적 체계니까, 각 시공간으로 전개된 경험적 체계들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요 유교, 유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자로는 해서 유교다. 선비유자를 쓰죠. 선비유. 그래서 유교의 그 시조가 이제는 성인이 이제 공자라는 거죠. 여기 화면에 이제 공자인데, 이 공자 철학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우리가 뭐 동양의 고전이다, 뭐 유교적 고전이다, 유교 분야의 이제 유교 분야의 뭐 동양 고전, 좀 사람이 그건 뭐야, 교양을 좀 갖추려면은 그 동양의 고전들을 좀 읽어줘야 되는데, 이거 읽어줘야 되는 고전이 사서삼경이라는 거죠. 사서삼경이 있는데, 사서삼경은 여기 써있죠.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 교양서적으로 권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이게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역경이라는 게, 역경,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주역. 그래서 이 사서삼경에서 저도 뭐 대학교 다닐 때 사서삼경 뭐 읽었죠. 뭐 기본적인 교양서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한번 읽어봤어,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니까. 뭐 한자를 잘 못더라도 이게 해석된 거는 읽어보셔야 되는. 근데 이게 사서삼경, 이제는 뭐야, 유교의 경전들, 유교에서 권장되는 그 동양 고전이라고 하는 거죠. 유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공자 철학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여기서 사서삼경 중에서 공자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공자는 저작을 남기긴 했는데, 여기는 어째 그저 춘추라고 있었는데, 춘추. 이거는 그 노나라 역사는, 노나라 역사.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공자가 나고 자라고 자기가 그 활동한 그 나라가, 그때 이제 춘추 시대에
예, 그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했죠. 그래서 산동성, 지금 산동성의 그 제남 쪽에 있었는데 그 노나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노나라 역사서를 쓴 게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공자의 깊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어떤 비밀이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춘추 공부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춘추는 사서상경에 끼어들지는 못하죠. 여기서 그 공자 철학을 정말 이해를 하려면은 주역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요 주역 자체를 공자가 쓰지는 않았어요. 공자가 쓰지는 않았어도 요 안에 시빅, 주역 안에 시빅이라는 걸 공자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견해들이 나중에 또 이제는 오늘날 이제 학자들의 견해들이 좀 많이 틀려요. 공자가 직접 쓴 부분도 있고 나중에 뭐그 그 제자 백가들 중에 그 유교적 그 스타일의 그 학자들이 이렇게 부가를 했다는 그 어떤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공자가 직접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주역에 있는데 주역은 역경과 역경이라는 부분하고 시빅이라는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역경 시빅으로 나누는데 공자가 쓴 부분은 요 시빅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시빅. 그러니까 공자가 쓴 거는 직접 쓴 거는 이 시빅인데 시빅이라고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 철학을 알려면은 공자가 직접 썼다고 하는 시빅을 공부를 해야지 공자 철학을 진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런 대학이나 중용이나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게 아니죠. 대학은 공자의 제자, 증자가 쓴 거잖아요.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나 중용은 공자 철학을 한 번 더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 철학서로서 이렇게 그 재구성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공자가 직접 썼다고 하는 시빅에 공자 철학이 정말 정수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자가 왜 주역이라는 책이 공자가 쓴 게 아니고 그 역경 안에 역경을 시빅은 뭐냐면 시빅은 역경에 대한 해설서예요. 해설하는 겁니다. 10개의 뭐 개사전이라든가 뭐 문헌전, 서계전, 설계전, 뭐 잡계전 뭐 이런 어떤 거 단전, 상전 뭐 이런 걸로 10개로 해가지고 그 역경이라는 거를 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나는 새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철학서를 이렇게 만든지 않는다. 나는 그냥 수리부작이다. 그래서 수리부작. 이렇게 내가 서술은 하되 성인들에 대한 성인에 대한 저작물에 대해서 내가 해석은 하지만은 내가 새롭게 무슨 저작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역경을 성인의 저작물들로 봤다는 거죠. 역경은 성인의 저작인데 나는 해설만 한다라고는 나는 해설만 하겠다. 왜냐면은 이 성인의 저작을 함부로 손을 댈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존중의 태도를 보였다는 성인의 성인들의 저작물이다라는. 그런데 이 성인의 저작인 역경을 굉장히 공자가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40대 후반에서 공자가 이 역경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죽간에 대나무 저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를 얻어가지고 위편 3절이라고 해서 그 죽간을 묶을 때 뭐 중국 드라마 보시면은 그 죽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런데 그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 가죽끈이 끊어지는 게 3번을 이렇게
끊어질 동안 이 역경을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예, 공자가 연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시빅을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 철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자 철학은 사실은 주역에 있는 거죠. 주역은. 그러니까 공자 철학은 그러니까 공자가 위편삼절하면서 주역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봤어. 그렇게 그 정도로는 안 봤어. 이제 주역만 엄청나게 연구를 한 게 주역만 연구했다기보다는 주역에 대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위편삼절 가죽군이 3번 끊어질 동안 연구를 거듭한 뒤에 자기가 직접 그 주역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역경에다가 해설을 달아가지고 그 시빅을 달아가지고 주역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자 철학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역경과 시비가 있는 거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은 이 주역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여기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뭐 이런 거나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유학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가 돼 있냐면은 이 뜬구름 잡는 도덕 철학으로 또 빠져버려. 도덕 의리 철학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유학 사상이 뜬구름 잡는 도덕 의리학으로 변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교 생각하면은 그 노인네들 고리타분한 노인네들이 뭐 도덕 예의 범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동양권 사회가 서양에 뒤지는 원인이 됐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실은 이 그 우리 동양이 서양에 뒤진 원인을 공자를 탓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변질이 돼버려. 그게 뭐냐면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조 사회의 유학자들도 뭐 맨날 그런 어떤 그런 논쟁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그런 논쟁들로 이렇게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잘난 척하는 거죠. 한마디로 잘난 척하는 놈들이 그냥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학문이 돼버렸다래 유학이. 근데 유학 사상을 만든 그 출발점의 유학의 시조인 공자는 사실은 역경과 시빅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공자 사상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주역 공부들은 거의 안 하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역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동양 철학 하신다는 분들 중에 주역 공부가 제대로 된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모르면은 사실은 유학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 철학의 핵심이 주역에 있기 때문에 주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역경은 도대체 공자가 얘기하는 성인이 누구냐? 그 성인들이 누구냐? 역경을 누가 쓴 거냐? 그렇죠. 역경이라는 걸 누가 쓴 거냐? 주역은 역경 플러스 취빅인 건 알겠는데, 역경은 누가 쓴 거냐 하면은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경은 누가 쓴 거냐면 문왕과 주공이 썼어요. 주공이라는 분이 두 사람이 썼어요. 역경은 문왕과 주공, 그 다음에 시빅은 공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문왕과 주공은 이게 그 문왕이 뭐냐면 주나라 문왕을 뜻해. 주나라의 문왕. 주공은 문왕의 자식이었어요. 3번째 아들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과 주공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역경은 그 문왕이 괴사를 지었고 그다음에 주공은 효사를 지었다 이런 게. 그럼 괴사는 뭐고 효사는 뭐고 요거부터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마디로 역경의 역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인 배달신시의 바로 복희씨가 이 역을 창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역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 복희씨가 하수에서 올라오는 용마의 등에 그려진 하도를 보고
이 팔개를 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을 열었는데 사실 이 복희씨가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뭐 하수에서 올라오는 그 신묘한 그 텍스트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카발라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라지엘이라고. 근데 라지엘이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텍스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 비밀의 서라고 라지엘의 비밀의 서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카발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그것을 아담한테 줬는데 근데 주변의 천사들이 그것을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 라지엘의 서를 바닷물에다가 던져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그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그 라젤의 서를 아담이 다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하고도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물 속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도에서 이제 팔개를 그으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팔개가 이 8개만 가지고는 이게 세밀한 거를 이제는 더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걸 8 곱하기 8 64개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8 곱하기 8 64개. 8 곱하기 8 64개가 된단 말이에요. 64개. 그래서 이 복희씨 이후로 이제 64개가 전개가 되면서 그 역철학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가 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역은 우리가 하나라 시대 때 하나라의 역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역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산역이라고 그래요. 연산역.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름은 남아있는 거죠. 연산역. 그런데 하나라역은 연산역이다. 그러니까 연산역이라고 할 때 연산. 이거를 좀 연인산에는 연이어지는 연산역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복희역이 이제 하나라 시대 땐 연산역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64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연산역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렇게 지은 우리 딱 이렇게 보면 이름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자, 연산이라는 게 뭐예요? 연산이라는 게 연자를 잘 보시면은 차가 있었는데 수레바퀴가 2개야. 차는 수레바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 차가. 근데 예전에는 수레바퀴가 2개다. 이게 수레바퀴 2개를 표현한 거예요. 위에 있는 수레바퀴, 아래에 있는 수레바퀴는 뭐 천륜과 지륜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수레바퀴, 땅에 있는 수레바퀴.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천지반 요소는 천지반이 그래 천지반. 천지 하늘과 땅의 반이라는 게 일종의 그 쟁반반자, 소반반자처럼 천지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쟁반과 땅에 있는 쟁반. 그 쟁반 모양이 뭐돼? 바퀴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바퀴. 그래서 천지반의 요소에 의해서 2개, 천지음양이라는 2개의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운행이 되는데 그게 산으로 운행된다. 산에서 산으로 이게 연이라는 게 또 무슨 개념이에요? 연결한다는 개념이죠. 연결한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 위에 이게 산이잖아요. 여기 산. 그럼 산이 볼록 솟아오르네. 여기 볼록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산 위에 꼭대기에 있어. 자, 이렇게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제우스가 있듯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수미산 꼭대기에 인드라 천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산 꼭대기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네. 한 바퀴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연하는 개념이죠. 이게 산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2개의 수레바퀴 천지가 운행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는 게 이게 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연한다. 이렇게 쭉 연하면서 연결되면서 쭉 연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게 연산역. 요런 이치를 담은 게 연산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그 기독교적 개념으로 따지면은 하늘님께서 시작을 해서 하늘님 자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고 그 산꼭대기에 시작해서 하나님 자식이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식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연산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연산. 아, 이것도 일종의 궁을영부의 이치를 담은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연산력이다 하면, 너희들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한 조각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한 톨의 믿음이라 한 조각의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뭐라 그래야 돼?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면 갈 것이요. 뭐 이런 비슷한 그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한 얘기잖아요.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간다. 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이것을 뭐래? 도해이산이라 도해이산 할 수 있다라고 했대요. 도해이산이라는 거는 바다를 건너고, 그렇죠? 산을 옮긴다는 거죠. 예, 도해이산, 바다를 건넌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긴다. 예, 산을 떠나서 산을 옮겨간다는 거죠. 떠나서 옮겨간다. 이게 도해이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연산력이 사실 요 궁을영부 메커니즘을 또 표현해 주는 거죠. 역 자체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라 다음이 어떤 나라가 있으면 은나라가 하은주라 그러죠. 은나라 역이 있었다라고. 그 은녀들의 역은 귀장역이라고 하는 거죠. 귀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귀장이라는 건 장이 이제 감출장자죠. 그러니까 자, 이건 귀장역이라는 게 있는데 귀장역은 뭐냐면은 감추었다는 거죠. 뭘 감췄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돼. 뭐냐면은 사람 몸속에는 열의 씨앗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 중생의 몸에는 열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걸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열애장. 자, 열애장이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씨앗 태극이라는 씨앗 안에 감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게 태극알이 여러분 몸에 생기면은 여러분 몸 안에 태극의 씨앗이 감춰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감춰져 있는 뒤에 이 태극의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씨앗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감춰진 씨앗을 통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게 귀장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연산력은 간산괴를 수괴로 삼는 거고 산이니까 귀장력은 곤지괴, 땅. 이게 여러분이 땅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땅이야. 땅 속으로 하늘이 들어와서 씨앗을 잉태를 한다. 그것을 귀장이라는 거. 그것이 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간다. 이것이 귀장력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귀장력도 궁을영부 메커니즘을 역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야? 그 관점이 간산이냐 곤지냐만 틀릴 뿐이지 그 이치는 그대로 이 연산 귀장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궁을영부 원리가. 궁을영부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해이산이라는 개념으로 한나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 이치가 그게 간산계. 그 다음에 사람 몸속에 열애장의 씨앗, 여러분이 신선의 씨앗이 여러분 몸 안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감춰온 뒤에 그걸 여러분 몸에 감춰서 포태하는 거죠. 포태한 뒤에 이것을 쫙 튀어내면은 튀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곤지게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그럼 주역이라는 게 뭐래요? 주역은 주나라 역이죠. 그건 하은주. 주가는 주나라예요. 그럼 주는 그럼 뭡니까? 주역이라 주역이다. 이게 주역. 그래서 여기다 주역이 나온 거죠. 이게 이 주역은 주나라 역은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역은 뭐냐면은 이게 주자잖아요. 주자가 두 개의 월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딱 쪼개면은 반으로 딱 쪼개잖아요. 반으로 딱 쪼개면은 두 개의 달월이 나오는 거예요. 두 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건 두루주자잖아요. 두루주라는 게 두루주자. 두루주라는 건 돈다는 뜻이야. 그렇죠. 돌아간다. 두루주. 뭐야? 두루주라는 건 두 개의 달. 이게 두 개의 달은 두 개의 육체란 말이에요. 두 개의 육체가 돈다는데 두 개의 육체가 두루두루두루 돌아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서 두 개의 육체가 돌면서 두루 돌면서 뭐냐면은 두 개의 육체가 운행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몸이 하나의 육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몸 안에서 나오는 요것도 하나의 육체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 이렇게 여러분의 몸과 또 하나의 몸이 두 개가 돌면서 여러분 몸 안에서 운행하면서 그런 얘기죠. 운행하면서 나오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력이라고 하는 건 첫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연산력으로 보는 거고, 귀장력은 요게 씨앗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요 아래로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한 거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몸 안에 몸이 이 씨앗에서 이 씨앗 안에 알 속에서 이 몸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요 나오는 요 몸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이제는 주역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하은주, 연산력, 연산, 귀장, 주역이 어떻게 돼? 발전하고 있죠? 의식이 발전하고 있어. 궁을 영부의 메커니즘의 그 어떤 것들이 그것이 시대적으로 하운주에 오면서 넘어오면서 계속 그 어떤 그 궁을 영부 메커니즘이 인류 역사에서의 그 어떤 자기 전개, 자기 발전 단계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것으로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 이치를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이 이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아는 분들도 이거 연산력, 규장력이라는 게 있는 거는 알지만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역이라는 거를 이제는 그러면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게 요때 나온 거죠. 요게 근데 주나라 때 나온 거니까 주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는 그러니까 이게는 기원전 BC 그 1250년 경에 만들어진 이때니까 뭐 모세가 저기 뭐야 이제 그 탈애굽하는 탈이집트 출애굽할 때 그때 비슷한 시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1250년경에 이제는 그 주나라의 그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왕이 이제 강태공을 초빙하는 거죠. 강태공을 태공망이라고 해가지고 강태공을 초빙해가지고 강자를 초빙해서 태공망으로 우대를 하면서 이제는 그 은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때 강태공을 초빙할 때에 이 문왕과 강태공은 둘 다 주역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이 문왕이 뭐냐면은 문왕이 64개 그러니까 이때는 64개가 돼 있는 거죠. 88에 64개의 각 궤. 그러니까 요게 주역이에요. 그래서 그 주역은 수계가 중천관계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중천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그 하나라는 간상계가 중간상계가 수계가 되고 이건 중지공계가 수계가 되고 은나라 때 규장제법 그 주역에 와서는 뭐냐면 중천관계가 수계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게라는 그냥 머리가 되는 게 근데 이 괴가 88에 64니까 64개란 말이에요. 64개가 있어가지고 요런 순서로 돼 있다. 요런 순서를 해서 64개인데 요 64개에 대한 각각 요 괴들에 대해서 요게 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게 괴사라고 하는 거죠. 괴사를 지으셨다라는 거 괴사. '괴사. '괴사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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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사를 지으셨
문항이 그거를 한 뒤에 문항 다음에 이제 주공이라는 사람이 나오네. 주공이라는 사람이 문항의 아들인 주공이 우리 괴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괴가 하나의 괴는 이렇게 괴가 이렇게 중천관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중천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에 이 괴는 뭐냐면은 요게 6개 이걸 하나 작대기 하나를 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 이렇게 6개로 돼 있으니까 6개의 각각에 대해서 이 효에 대해서 6개의 효에 대해서 효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괴사와 효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돼 있는데 이거를 이 공자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 괴사와 효사로만 돼 있는 공자라는 분이 그냥 괴사와 효사만 지어졌으니까 요게 뭔지, 이거 역경이 도대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지금 공자가 해설한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해설도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공자가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 역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12기라는 걸 이제 붙여가지고 해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해설을 하니까 그 해설이 된 게, 해설을 한 게 그게 12기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복희시로부터 이제 역이 발전을 해 내려오는 거죠. 연산역, 규장역, 주역으로 내려오고 이 주역에 대한 해설을 한 게 공자란 말이야. 그다음에 공자가 그 역경에 대한 해설을 한 게 합해가지고 주역이라고 해가지고 12기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나중에 소강절 같은 사람, 그다음에 주자가 이거를 또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성리학을 전개를 한 거잖아요. 신유학을 전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의 시조인 공자가 주역을. 그래서 주자도 결국 성리학, 주자도 결국 역경, 그렇죠. 역학계몽하고 주역본이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죠. 그걸 지어가지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역 공부를 통해서 성리학의 이치를 깨닫고 공자의 가르침을 깨달은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야? 주자도 주역을 통해 공자의 공부를 배웠다는 거죠. 배워가지고 자기가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성리학 체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냐면은 이 공자가 직접 쓰고 해설하고 한 것이 이것이 진짜란 말이야. 주역이 진짜야. 근데 주역 공부들은 안 하시고 주변 공부만 자꾸 하시니까 이게 뿌리가 없는 공부들을 자꾸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대학 중용을 아무리 봐봐야 왜 대학 중용을 왜 공부가 되는 겁니까? 이 대학이 뭡니까? 중용이 뭡니까?부터 알고부터 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 공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여기 다른 거는 철학서가 아니니까 맹자 빼고 노노 맹자 그런 거 빼고 원래 이 대학 중용이라는 거 사서 중에 이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은 증자가 졌잖아요. 제자가 공자의 제자가 중용은 공자의 손자가 졌어요. 근데 이 대학이라고 하는 건 대학이 뭡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대학이 뭔지도 그냥 얘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둘로 분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유학자들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서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대학 중용 책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왜 얘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얘기가 왜 얘기냐라는 것도 잘 몰라요. 자, 얘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대학 중용이.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은 대학 중용이 왜 대학이고 왜 중용이냐라는 거를 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이라니까 대학 책이다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지. 대학 중용, 그러니까 대학 안에 3강령 8조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대학 내용에.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거 천인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이치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공부지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핵심을 찌른 공부가 아니에요.
자, 대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인의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 그러니까 대학은 대인의 학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인. 그렇죠. 대인의 학문을 가리키는 대인의 학문이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대인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학인데, 그럼 대인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대인이 뭐냐?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 성인이라는 표현인데,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유교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원래 도가에서 쓰단 말이에요. 이게 성인, 그다음에 성인군자라는 말 나오면 군자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인군자와 보다 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럼 뭐 중국에서 뭐 드라마 보면은 따란 하면서 뭐 따란 대인 맨날 이 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대인이 뭐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대인이 이게 대인의 학문인데, 이게 대인이 뭐냐? 이 대인. 이 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에 그 뭐라고 돼 있냐? 제가 지금 주역의 중천관계가 이 64개의 머리가 되는 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되는 괴만 이해하면은 사실 주역을 상당 부분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천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뭔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 중천관계에 뭐가 돼 있냐면은 요게 보면은 요 구호효사, 그 다음에 구의효사의 구의와 두 번째 효사와 다섯 번째 효사, 그러니까 주공이 쓴 거죠. 거기에 보면은 구호효사에는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구호는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런 뜻이, 비룡제천 이견대인. 요 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대인이라는 말이. 비룡제천 이견대인. 여기 다섯 번째 비룡제천. 요 구라는 말은 양효라는 뜻이에요. 양효. 가운데가 뻥 뚫린 건 음효고, 요거는 구는 뭐 가운데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양과 음이다. 양이란 뜻이야. 양효로 돼 있는 다섯 번짜리 효에는 비룡제천. 하늘을 나는 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나는 용이 있는데 비룡제천 이견대인 하니까, 여기가 대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의요사에 뭐가 있냐면은 결룡제전 이견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다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이에 이 두 번째 효에 결룡제죠. 용이 나오잖아요. 비룡, 대인. 자, 이 대인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인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는 이게 대학인데, 바로 대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중천관계에 등장하는 이 대인에 대한 공부란 말이에요. 대인. 이 중천관계에 등장하는 이 대인이 누구냐? 이 대인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대학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천관계에 나오는 대인이 요게 대인이에요. 대인. 요게 대인이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이란 말이요. 이게 대인인데 사람들이 대인이 뭔지를 모르면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유교 공부, 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대인이 정작 뭔지도 모르면서 대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뜬구름 잡는 그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겠죠? 대인이 먼저 알아야지 대학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대인에 대한 학문이니까. 대인이 되려는 학문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대인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대인이 뭐라는 거는 그 대학 책 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에요. 삼각형 8.5 맨날 그거 읽어봐야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대인은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요게 대인이에요. 요거에 대한 공부, 요 존재에 대한 요 존재가 포태 양생되는 그 과정을 그 포태 양생되게끔 하는 그 공부가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인을 여러분 몸속에 품어가지고 이 자라나게 하는 공부가 대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용은 뭡니까? 그러면 중용이라고 하는 중용. 그럼 우리가 중용 공부하는데 대학 중용 하는데 그럼 중용은 뭐예요? 중용이라는 건 중 아니에요? 중이 뭡니까? 중용. 자,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 시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화살을 쏴가지고 정확하게 그 표적을 맞춘다, 정중심을 맞춘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용이 원래 그런 학문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표적을 맞춰가지고 화살을 쏴서 정확하게 그 화살 관역을 맞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지금 궁을영부의 과정은 밑에서부터 위로 나무가 자라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라오르는 건 뭐 어떻게 돼? 이게 화살을 쌓아 올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이 화살이 지금 어떻게 돼요? 화살이잖아요. 이게 화살. 그렇죠. 화살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요새 씨앗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이 대인의 씨앗이지. 대인의 씨앗이 생겨가지고 요것이 위로 자라면서 확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를 정중하게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 이렇게 시작해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갈 때에 정확하게 어디를 맞춰야 돼? 출발한 그 지점에 정확하게 쏴서 맞춰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그렇지? 요게 바로 중용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야? 여러분의 몸의 중심선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중심선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정확하게 중심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성명일치가 되는 거야, 성명일치. 그래야 되지, 성명일치가 되는. 하늘의 천성과 나의 명이 하나가 된다라는 성명일치. 이게 성명일치하는 게 성리학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성명일치는 뭐예요? 성리학이 추구해. 성리학의 목적이에요. 왜냐면 그 성대로, 천성대로 그 목숨이 그 육체의 형태가 하나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그 천성의 형태로 명이 하나가 된 그 상태. 이걸 이제 불사영생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죽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대로 우리가 구현된 상태.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현된 상태를 성명일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리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성리의 목적이에요. 그 성리의 목적. 자,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명일치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우리가 그 오욕 칠정이라는 요소가 그 중에 의해서 미발 상태에 있다가 우리의 다양한 요소들이 발현이 될 때는 그 시중을 얻어가지고 그 때와 상황에 맞게 발현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군자, 성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요 상태, 여기까지 이렇게 꿰뚫고 올라와서 여기가 돼야지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중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천인합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용은 뭐라 그래? 중용은 천인합일에 해서 합일로 솔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을 추구해서, 천성을 추구해서 뭐예요? 성명일치로 나가는 거죠. 성명일치로 나가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하늘과 내가 합해서 솔성, 그러니까 그 성을 쫓아가는 게 정중한 화살 쏘아서 올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그 해서 성명일치 상태에 도달하는 게 이거 뭐예요? 적중하는 상태, 적중. 그걸 적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중이 아니라 적중.
요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것이 중용이라는 거죠. 이게 중용. 그래서 이 용자 자체도 두 개의 달이 돌아가서 운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용자 자체도. 이게 잘 보면 용이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루 주야 통하는 얘기야. 이게 용자가. 원래 안에 있는 용자 틀지만 이 용으로 그냥 해서 용자 안에 용이 있잖아요. 요 용이라는 게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이야. 똑같이. 그래서 이 주역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용을 우리가 소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을 가리켜서 우리가 용자 자체 안에 두 개의 달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중용을 소주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주역. 작은 주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역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주역이 이제 두 개의 달이 돌아가는 거네. 두 개의 몸이 돌아가서 올라가는 거니까 중용도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학이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야? 지금 주역 공부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와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학책 놓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중용책 놓고 앉아서 공부한다고, 이거 이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일단, 근본적인 기준, 이 숲을 보고 나서, 전체적인 걸 보고 나서 세부적으로 이게 들어가야지, 전체적인 건 모르고 무조건 여러분의 공부는 어때요? 유학 공부한다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산 꼭대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산 속으로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산 전체가 어떤 모양이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대강 이 계산을 한 뒤에 들어가야 될, 숲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숲속으로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공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소위 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대개 이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헤매면서 잘난 척 하는 거죠. 잘난 척 하는 놈들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한마디 주자 똥구멍이나 닦고 있으면서 잘난 척 하는 놈들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공자가 여기 그러니까 공자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효사들 있잖아요. 효사가 있어가지고, 이 효사가 잘 보니까 어떻게 돼? 용으로 용으로 돼 있어. 그래서 구의효사 용, 결룡제전, 비룡제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이 효사는 누가 쓴 거예요? 주공이 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용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담유사, 우리가 누구야? 최순 선생께서 용담에서 구미산 용담정에서 득도를 하셨다. 근데 왜 용담정에서 득도를 하셨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용이라고 그러냐? 왜 용담이라고 그러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도울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용담유사 얘기하면서 용담유사 안신간이 그런 거 얘기할 때 왜 용담이요? 왜 수은이요? 왜 최순 선생께 왜 최재우라는 양반이 자기 호를 왜 수은이라고 줬어? 왜 용담에서 수도했다? 왜 용담유사라고 책 이름을 썼고 왜 동경대전이라고 왜 동경이라고 썼어? 제목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부한다는 도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공부를 할 때 정작 머리부터 이치를 모르니까 왜 용담유사로 했을까? 왜 용담이라고 했을까? 용담이 뭐지? 용이 뭐지? 우선 용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부터. 그게 궁울이니까. 그게 궁이잖아요. 그렇죠. 궁울의 궁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는 안 하고, 용담유사 아무리 이거 읽어봐야 몰라. 용담이라는 걸 알아야지. 최순의 수은이 뭐라 그랬어요? 왜 수은이라고 줬을까? 수은이라는 거? 수은. 최순의 수은이라, 이렇게. 하필이면 왜 구름문자를 쓰고 물숫자를 썼냐? 구름이 물로 돼 있으니까 수은이라고 한 거 아니겠냐? 근데 왜 최순이라고 했냐, 자신을? 이게 괜히 쓴 거 아니야, 이 양반이. 이것도 모르면서 뭘 동경대전을 해석한다고 그래. 도울 선생이 왜 최순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양반이? 이것도 모르면서 맨날 동경대전 앉아서 해석해봐야 뭐가 나와.
순이 왜 순이에요? 여기도 건게 나와 있어요. 대제 건원이요. 단활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효사는 누가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주역의 그 수계는 중천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 중천관계만 이해해도 주역은 거의 다 이해한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중천관계의 지금 효사, 그 내용에 대해 대인이 여기서 등장하고 이 대인에 대한 공부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사라는 게 있는데 이 단사는 뭐냐면 공자가 쓴 시빅 중에 단사를 얘기하는 이 단사. 그런데 단사는 괴사에 대한 해석. 주문공의 괴사에 대한 공자의 해석을 단사라고 한다. 이렇게 공자가 괴사를 문공이 쓴 그 괴사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단사라고 하는 거예요. 단사에 뭐라고 써있냐? 대제 건원이요라고 그러는. 공자가 말하기를 대제 건원이요, 크도다 건원이요, 뭐라는 크도다 건원이요. 만물 자신, 만물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본으로 삼아서 시작한다. 만물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벽이 돼가지고 만물이 시작하는 거야. 만물이 새로 시작하는데 내통천한다는 건 뭐야? 하늘을 거느린다는 거죠. 하늘을 거느린다라는 거. 하늘을 내통천해서 뭐를 해? 하늘을 거느려서 운행우시한다라고 해요. 운행우시해서 풍물이 유형한다. 그래서 그 풍물이 모든 만물의 형상 구조가 그 천지인 삼재 구조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흘러가면서 이 내통천하면서 그 만물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물이 자시하니까 뭐예요? 만물이 새로 시작할 때는 뭐예요? 만물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류가 있잖아요. 류 흘러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서 물이 흘러 올라가면서 형상을 그러니까 물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땅, 하늘, 사람, 이렇게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인 삼재가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인이 형상으로 물화가 돼가지고, 만물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유영하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 올라가면서 물속에서 뭐예요? 포태양생해가지고 형상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포태 양생해가지고 형상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만물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몸에 있는 것을 자본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시작한다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구름이 운행을 하고 비가 내린다라고는. 그게 뭐야? 운행우시가 뭐야? 이게 바로 수운의 이치죠. 이게 수운이지. 운행우시한다는 이 표현이 뭐야? 수운이라는 얘기지. 물이 흘러가면서 그렇죠. 구름이잖아. 구름 문자. 그래서 수운이 어디서 나온 거야? 운행우시한다는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운행우시한다. 만물이 자시하고 내통천하며 운행우시하고 품물 유영한다고 하는 여기에서 운행우시하는 거 있지.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뭐라 하는 거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구름을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수운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뭐야? 이 새로운 새로운 건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의 아버지가 자식으로 나와서 그게 새로운 우주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글자.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공자가 이 글자를 글로 탁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단왈 해가지고 첫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야? 공자도 이 이치를 안 거죠. 이미. 그렇죠? 자, 다음 시간 또 다시 공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 중천관계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공자의 철학이 결국 구물영부 철학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